안녕하십니까. 수필가 이정아입니다. 수필은 자기 체험에 그리기 때문에 작품에 품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에 들어 수필은 가장 인간적인 문학 장르로서 현대인의 질병을 치유할 대안으로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필이 진솔한 자기 고백과 특유의 품격미를 추구하면서 바람직한 인간상을 지향하는 장르적 속성 때문입니다. 특히 수필의 서정적 품격미는 풍부한 감정과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작품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서정성은 인물이 지니는 성격이나 인성적 특성 외에도 이야기와 사건의 배경이 조성해주는 분위기와 화자의 말을 통해서 창조될 수 있습니다. 수필의 서정적 품격미는 단지 아름다운 배경이 주는 서정성이나 인물이 지닌 단순한 감정적 태도에 의해서만 달성되지 않습니다. 서정적 요소들이 수준 높은 예술성을 고양시키는 구조 요소로 작용할 때 한층 고상한 심미성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서정성이 작품의 주제를 깊이와 무게를 더하며 예술성을 높여서 작품적 가치를 고양시킬 수 있을 때 품격이 돋보이며 서정성과 서사성을 조화롭게 합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필을 쓴다는 것은 단순히 경험한 것을 쓴다는 것이 아니라 경험 가운데서 무엇을 발견한다는 의미입니다. 경험 속에서 문제를 찾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경험에서 수필 창작이 시작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험한 것을 그대로 글로 옮겨 놓는다면 그것은 수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경험 자체가 그대로 옮겨져서 좋은 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문학적 사건이 된다면 그 이상 좋은 재료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경험의 내용이 문학이 되려면 경험을 자기의 것으로 성화시켜야 합니다. 성화된 것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체험입니다. 문학이 되고 안 되고는 발견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엄청난 진실이 숨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모르고 지나치면 하찮은 것이 되고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자신이 거기에서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으면 소중한 것이 되는 법입니다. 따라서 경험 자체가 중요하다거나 하찮다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에서 무엇을 발견했느냐에 따라 경험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수필 창작에 있어서는 발견된 것을 제시하면서도 독자가 그것 이상의 것을 상상할 수 있도록 문학적으로 잘 행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학의 언어가 목적하는 것은 전달의 차단이고 차단된 언어가 요구하는 것은 감동이기 때문입니다. 문학에서 감동이란 연상과 상상의 중요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수필은 자신이 발견한 글감으로 바로 수필을 써서는 곤란하죠. 그것과 가장 유사하되 참신한 다른 재료로 글감을 다시 봐서 미적 정서가 생겨나도록 변형하고 보수해야 진정한 수필이 탄생될 것입니다. 그래서 삼라만상이 다 수필의 소재가 될 수 있지만 수필가의 독특한 향취가 없다면 독자를 매료시킬 수는 없는 것이 수필입니다. 피천득 선생님은 수필을 청자 연적이라 했습니다. 찬란하지 않고 우아하며 날카롭지 않으나 산뜻한 문학이라 했습니다. 선생님의 수필론에서 보면 수필의 재료는 생활 경험,
자연 관찰 또는 사회 현상에 대한 새로운 발견 등 무엇이나 그 제재가 될 수 있으며 글 쓰는 이의 독특한 개성과 그때의 심정에 따라 누의 입에서 나오는 액이 고치를 만들듯이 수필은 그렇게 써지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도 수필이 가지는 자연스러움과 감동적인 정서가 문학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천덕 선생님의 수필론을 바탕으로 나의 수필 쓰기를 되돌아본다면 저는 서정적인 수필을 지향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깊은 고뇌와 함께 은은한 향기가 배어있는 글이어야 독자가 다가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서정이란 문장의 표현 자체가 서정적이거나 서정성이 있어 보이는 낱말들을 동원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필을 읽는 동안 독자의 가슴에 조용히 서정적 감정이 스며들어 차올라야 합니다. 문장 하나하나를 떼어놓고 보면 그저 단순하고 밋밋한 것일지라도 그것들이 이어져 문맥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독자가 서정적 분위기에 감싸이게 되는 것이 서정적 수필을 읽게 되는 묘미라 여겨집니다. 여기서 제 수필집 이런 곳에 실려있는 작품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버들필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의 배경은 1960년대 제가 자랐던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연히 소록도에 갔다가 어릴 적 보았던 그 사람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러다 다시 소록도를 갔습니다. 연달아 2번씩이나요. 그리고 고향 마을을 찾아가 주변을 서성거리다 돌아오곤 했습니다. 내 글이 혹시 그의 가족이나 또 그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고민을 했죠. 정말 조심스럽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대할 때마다 가슴 한켠이 저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무지한 부모와 동네 사람들의 편견으로 나 환자가 아닌데도 나 환자가 되어버린 한 남자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버들필이 드디어 왔다. 녹동항에 들어서자 가슴이 설레었다. 저기가 소록도요. 뱃머리에 내려주면서 택시기사가 그랬다. 바로 눈앞에 숲을 둘러선 섬이 보였다. 멀리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섬이려니 했던 나의 상상이 징 거미 같다. 배를 탔다. 섬까지는 채 10분이 걸리지 않았다. 하얀 시멘트 길이 어느처럼 무늬를 놓고 있는 사이길로 들어섰다. 쪼르르 나오던 다람쥐가 얼른 나무 뒤에 숨는다. 돌틈 그늘에 있기가 반갑다. 한참을 걸어 중앙공원에 다다랐다. 숲이 울창하다. 속살이 보이는 나무, 휑하니 구멍이 뚫린 나무. 마치 나는 새처럼 나무들이 저마다 팔을 벌렸다. 거우둔지에 햇빛이랑 바람이 머물러 있고 한 조각 흰 구름도 내려와 앉았다. 소근소근 말소리가 들린다. 저들은 무슨 말을 주고받을까? 어쩌면 저 바다 건너 묵철 다녀온 바람의 이야기일까? 아니면 웬 낯선 나락이 가고 있다고 속닥거리는 걸까? 나는 저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그래도 정겹다. 멀리 바다에 버려진 섬이 되어 외로운 세월을 질겅거리며 눈이 슬펐던 사슴들. 나무들은 외로워 이렇게 울창한 숲이 되었을 것이다. 푸석한 바위가 얼굴을 내밀었다. 한 하운의 시비였다. 핏물밴 바위가 비스듬히 누워 황사빛 보리피리를 불고 있다. 보리피리 불며 봄 언덕 고향 그리워
불현듯 만식이가 떠올랐다. 내가 살던 읍내에서는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훤칠한 귀에 체격이 좋았다. 그가 군에 갈 때는 장가를 갔던 아름다운 청년이었다. 그러나 돌아왔을 때는 문둥이었다. 그의 집에는 그를 기다리던 아내와 어린 아들이 있었다. 만식의 아버지는 손자와 며느리에게 그 몹쓸 병을 옮길까봐 아들을 내쫓았다. 만식이는 집 주변 주위를 맴돌았다. 그러다 아버지에게 들켜 매를 맞고 쫓겨나기를 거듭했다. 만식이는 무법자 같은 모습이었다. 발가락에 삐져나오는 군화를 신고 번거지를 깊숙이 눌러 쓴 채 팔자걸음으로 온 읍내를 어슬렁거리면 마주치는 안악들은 개걸음을 치며 지나갔고 아이들은 무서워하면서도 따라다녔다. 만식아, 만식아 이름을 부르며 돌을 던지기도 하고 간 큰 아이들은 기다란 짝대기로 번거지를 툭툭 건드렸다. 그래도 그는 웃는 낯이었다. 종다리가 보리랑을 폴폴 넘나들므로 부들피리 소리가 달빛을 타고 마을로 흘러들었다. 피리 소리는 봄 안악들의 고달픈 잠을 깨우며 아지랑이처럼 속을 헤집었다. 만식이가 집동 깊숙이 몸을 묻고 버들피리를 불었던 것이다. 달 밝은 밤에는 이석하도록 불었다. 그럴 때면 그의 아내는 자기 집 뒷안에 나와 허수아비처럼 서 있었다. 또 나왔을까? 피리 소리가 들리면 동네 안악들은 만식이 각시를 보러 갔다. 7살 가시나였던 나는 흰 소복 차림의 여인을 그때 처음 보았다. 달빛이 흰 치마에 길게 쏟아지는 여인의 모습에서 나는 눈을 떼지 못했다. 그 푸르스름해 보이던 가느린 개기스러움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런 봄이 서너 번 지나갔다. 봄이 올 때마다 만식이는 더 남루해졌다. 다시 보리랑이 파릇해지므로 만식의 아내는 알레트에도 나오지 않았다. 집을 나갔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버들개지에 물이 올랐지만 만식의 피리도 울지 않았다. 그를 본 사람도 없었다. 아내를 찾아 나섰다는 말도 소록도로 갔다는 소문도 찾았다. 만식이는 문둥이가 아니었다. 군에서 혹독한 추위에 동상에 걸려 손발이 살이 헐고 손가락, 발가락이 휘어졌다. 그의 아버지는 그 이상한 병을 이해하지 못했다. 병을 가진 자의 변명으로 아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게 몹쓸 병으로 소문이 나고 세월이 가면서 그는 문둥이가 되었다. 무죄의 소치를 할까? 그의 아버지와 읍내 사람들이 동상이란 병을 알았을 때는 여인도 만식이도 가고 없었다. 길이 좁다. 군데군데 붉은 흙이 눈에 밟힌다. 만식이는 어느 길로 갔을까? 천행의 죄를 지고 혼자 가는 길은 어둡고 무섭고 외로운 길이었을 것이다. 핏발선 눈에 글썽거리는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져 흙도 헤어름을 울다가 이렇게 붉어진 듯하다. 인간들이 만든 천행의 땅, 빗밭과 멸시와 소해로 요배시킨 땅이지만 만식이들은 함께 우려줄 숲과 나무, 바람이 있는 길을 이렇게 텄다. 사람들은 저마다 길을 닦는다. 기다림에 길을 닦는다. 다시는 만나지 못할 줄 번연히 알면서도 달 밝은 밤 피리 소리 들으며 뒷안에 서 있는 흰 여인의 흰옷의 의미를 알게 된 뒤에도 나는 막연히 그 여인을 동경하곤 했다. 나 또한 누군가를 기다리는 아름다운 숙명을 지녔나 보다. 버들피리 불며 고향 그리워
빌릴리 언덕배기에 성당이